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런던의 작품들을 보면 작가의 기질이나 특수 경험이 그의 작품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어떤 점들이 인기를 얻을 만한 요소들인가? 이 소설이 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나약한 존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리뷰에 앞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댓글 요청을 드렸던 퀴즈의 정답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댓글이 달리진 않았지만 정성 어린 댓글, 또 위트 있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밀란 쿤데라의 책을 읽고 제가 생각한 농담의 반대 의미는 4번 맹목이었습니다. 해독의 여지를 용인하지 않는 절대 가치, 절대 확신이라는 맹목이죠.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답을 선택해 주신 분들도 설득력 있는 의견들을 달아주셨더라고요. 퀴즈 자체에도 해독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책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30권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을 읽고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읽은 책은 아닌데요. 처음 읽을 때도 꽤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소설은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요소가 특히 기억에 남는 소설들이 있죠. 예를 들면 생의 한가운데처럼 인물이 잊혀지지 않는 소설도 있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처럼 미시시피 강의 그 배경이 잊혀지지 않는 소설도 있습니다. 어떤 소설은 흥미진진한 플롯 자체가 각인되기도 하죠. 이 소설의 경우에는 알래스카의 흰 설원도 잔상으로 남지만 무엇보다 주제의식이 강하게 남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심 주제의식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은 것이기 때문에 심리나 표현에 주목하면서 읽었습니다. 심리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개의 심리거든요. 잭 런던은 1876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혼모 플로라 웰먼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해에 어머니가 이미 두 딸이 있는 존 런던과 재혼해서 잭 런던은 양아버지의 성을 따른 것이죠. 집안이 가난해서 런던은 10대 때부터 여러 농장과 목장을 떠돌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통조림 공장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10대 때 이미 $300 빚을 내어 작은 배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범선을 타고 7개월간 항해한 경험, 걸어서 방랑 생활을 한 경험, 모두 10대 때 있었던 일들이고요. 이 경험들이 후에 그의 작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오클랜드 문법학교를 마치고 19에는 가까스로 오클랜드 고등학교를 마치고요. 20살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사회주의 노동당에 가입하여 니체, 다윈, 마르크스 등의 저서를 탐독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한 학기밖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런던은 이후 출판사, 잡지사에 글을 기고하며 생업을 병행했습니다. 24살에는 베시 매던과 결혼했습니다. 같은 해 첫 단편집 늑대 아들을 발표해 문단의 주목을 받고 26살에 첫 장편 눈의 딸을 출간했어요. 27살에 발표한 바로 이 작품 야성의 부름은 그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했습니다. 이 소설은 그가 실제 클론다이크 골드러시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죠. 1904년에는 바다 늑대를 출간하였고 신문사 특파원으로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일본에 가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평양, 중국에 이르는 여행도 했는데 이때 한국에 약 4개월간 머물면서 당시 한국에 대한 인상을 취재 기사에 담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배시와는 4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하고 런던은 29에 차미연 키트리지와 재혼하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 동부에서 강연 활동을 하기도 했다니까 당시 그의 명성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비록 비난이기는 했지만 그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1906년에는 하얀 송곳니를 발표했고 그 외에도 강철군화, 마틴 이던, 존 발리콘, 별과 함께 떠돌다 등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런던은 늘 다채로운 모험을 꿈꾸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직접 제작한 범선 스타크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목표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비록 방화로 전소되긴 했지만 튼튼한 집, 울프하우스를 짓는데 정력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열대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질병에 노출된 그는 38살에 멕시코 혁명을 취재하다 심한 이질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류머티즘과 요독증으로 고생하다 1916년 40세라는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런던의 작품들을 보면 작가의 기질이나 특수 경험이 그의 작품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야성의 부름 한 권으로만 잭 런던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두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야성의 부름은 중편 소설 분량이고요. 불을 지피다는 단편 중에서도 짧은 편에 속하는 단편입니다. 오늘은 야성의 부름을 중심으로 리뷰하고 뒤에 불을 지피다도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야성의 부름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는 한데요. 주로 벅의 시선으로 진행됩니다. 벅, 개의 시선이죠. 벅은 두 혈통이 섞인 잡종입니다. 아버지는 세인트 버나드 종이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shepherd 종이래요. 작은 개는 아닌데 또 아주 덩치가 크지도 않은 65kg에서 건강할 땐 70kg 정도 나가는 개로 나옵니다. 이 개가 따뜻한 남부 산타클라라 계곡 밀렵한 사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도박빚을 진 정원사가 몰래 내다 팔게 되면서 견생에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클론다이크 골드러시로 많은 사람들이 북극으로 몰리는 바람에 썰매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어요.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게 된 벅은 붉은 스웨터를 입은 중간 거래상에게 손도끼와 곰봉 맛을 본 후로는 이 원시법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벅이 처음 끌었던 썰매는 캐나다 정부의 특급 우편 배달원의 썰매였어요. 거기서 다른 썰매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인간이 곰봉과 채찍으로 개들을 통제한다면 동물들 사이에는 송곳니의 법칙이 있죠. 무자비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야생의 생활이 잠자고 있던 벅의 본성을 깨운 거예요. 야수, 맹수로서의 본성 말이죠. 가혹한 노동과 배고픔에 탈진해 가던 벅은 여러 주인을 거쳐 손턴이라는 좋은 주인을 만나 그에게 목숨 바쳐 충성합니다. 하지만 손턴의 캠프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숲속을 달리고 싶어하는 야성적 충동이 꿈틀거려요. 어느 날 손턴이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 죽자 벅은 마침내 그 야성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숲속을 누비게 되었죠. 이 소설은 개의 시선이 주를 이루다 보니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개를 마치 인간처럼 표현하거든요. 긍지, 체면, 자존심, 수치, 도덕성, 창의력, 꿈 이런 건 사실 인간적인 표현이잖아요. 해마다 여름이면 손턴이 죽은 계곡에 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압권이죠. 하지만 벅의 내면에 살아나는 야수성을 외부 관찰자의 묘사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불가피한 시점에 한계가 있었겠고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공적으로 주제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로 잭 런던은 세계적인 인기 작가가 됐죠. 네, 인기 있을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죠. 이 소설은 어떤 점들이 인기를 얻을 만한 요소들인가? 우선 본성에 대한 주제. 그건 인간이냐 동물이냐를 떠나 보편적으로 공감을 일으킬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본성을 충실하게 발현하는 모습이 되게 멋진 부분이 있어요. 본성 중에서도 특히 맹수들의 야수성은 소설에 강렬함을 더하죠. 예민한 감각이 지배하는 세계. 때로 참혹한 장면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그 긴장감과 공포가 소설의 재미 요소이긴 합니다. 국내 작가 중에서는 정유정 작가가 그런 재미를 잘 살리죠. 벅이 곰봉 교훈을 얻는 장면, 라이벌인 스피치와 대결하는 장면 등은 정말 심박수를 올리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심쿵 포인트가 있어요. 손턴에 대한 벅의 사랑, 충성, 앞뒤 가리지 않고 급류에 뛰어들잖아요. 손턴이 벅을 자랑하다가 무리한 내기에 휘말린 적도 있는데 주인을 위해 500kg 썰매를 끌고 마는 벅입니다. 벅이 너무 멋지게 나와요. 바로 이 부분. 벅이란 개의 뛰어남도 이 소설의 대중적인 인기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런던은 니체의 초인사상에도 심취했다고 하는데요. 동물 중에서는 벅이 그런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썰매개 좀 볼 줄 안다 하는 페로는 벅을 처음 보고 10,000마리 가운데 하나 있을 만한 개라고 평가하죠. 0.01%. 힘이 세고 용맹한데 총명하고 창의력도 있어서 벅은 맨 앞에서 썰매를 끌 만한 대장감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골딩의 파리대왕이 떠오르더라고요. 야만의 상황에서 문명의 무력함, 힘의 논리, 대장의 존재가 중요한 서열의 세계.
차이가 있다면 이 소설은 타고난 본성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고 파리대왕은 그 본성 중에 악이 발현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소설이 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얘기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 본성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동경하게 되고 욕망하게 되는 것, 내적 충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것이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본성은 선험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란 점에서 존재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드러내는 건 그 부름에 응할 때 존재는 가장 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되고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 정원사가 벅을 내다 팔지 않아서 벅이 태어난 그대로 밀러 판사의 집에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벅의 내면에 있던 야수성이 그렇게 발현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 야생의 세상에 들어왔을 때 벅은 크게 놀라고 완전한 새로움을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본성은 환경에 의해 잠재된 채 그대로 묻힐 수도 있고 어떤 계기에 의해 발견되고 발현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 소설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지피다를 간략히 언급할 차례입니다. 이 소설도 역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이번에는 한 사내의 시선이 주를 이룹니다. 사람이에요. 야성의 부름과 비슷한 배경이죠. 유콘강 근처인데요. 이 사내는 알래스카에서 처음 겨울을 보내게 된 신참입니다. 그런데 상상력이 없고 단순히 해야 할 일만 생각하는 캐릭터예요. 이 사람의 임무는 봄에 유콘강 섬들에서 통나무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캠프에서 동료와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해서 문제없이 저녁 6시에 도착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이 사내는 점심과 불을 피울 수 있는 성냥만 가지고 에스키모 개 한 마리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발이 물에 빠진 겁니다. 너무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바로 말리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곳에서 불을 피운다는 건 생명과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 없는 사내는 적절하지 않은 곳에 불을 피워 낭패를 보고 성냥을 잡을 수도 없을 만큼 손이 얼어서 결국 동사하게 됩니다. 너무 허망하죠. 죽기 전에 개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사내는 천하의 인간이 야생에서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 나약한 존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를 써야죠. 생각을 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목숨이 걸린 일인데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그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내는 심지어 선임이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해줬는데도 그걸 무시했었습니다. 이 소설은 엄혹한 환경에서 동물과 인간의 조건은 어떻게 다른지, 그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경종을 울리는 소설이랄까요? 벅일 수밖에 없죠. 벅을 능가하는 인상적인 동물이나 사람은 딱히 없었습니다. 단 멀리서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본성입니다. 야성을 포함한 본성이요. 문학에서 참 많이 다뤄지는 주제인데 늘 흥미롭고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이 다르겠죠.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A세트 영상 업로드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30권까지 왔습니다. A세트가 총 41권까지 있죠. 저는 A세트를 총 리뷰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예정대로 여름휴가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주 후에 헨리 제임스의 아메리칸을 읽고 오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꽤 도톰한 책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 사실 저는 헨리 제임스를 잘 모릅니다. 새로운 작가를 만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잘 통과해 보겠습니다. 말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여름 비도 많이 오고 많이 덥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당장 눌러주시고요.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